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노재필입니다. 네. 어제 밤에도 또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네네.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네, 뭐 피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흘간 내린 폭우로 14명이 숨지고 현재 실종자 12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1000명 이상 발생했고요. 시설물 피해 역시 3000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뭐 일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 화천과 철원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한 200mm까지 내렸고요. 서울은 다행히 한 2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네. 뭐 하지만 여전히 뭐 안심하긴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제보 영상이 또 많이 왔는데 뭐 댓글 잠깐 뭐 읽어 주실래요? 네. 지금 300분 넘는 분들께서 들어와 네네. 계신데요. 마봉충 최고다. 정의로운 나라님 감사드립니다. 네. 민주주의님, 마리엘라 이정민님, 대머리 조놈책님,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일단 그 제보 영상으로 준비한 그 피해 상황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어제 충북 제천시 금성면의 한 도로, 무릎 높이로 잔뜩 쌓인 진흙더미가 차량 앞유리까지 뒤엎었습니다. 그제부터 온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 집까지 토사가 들이쳤고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도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가평 임초리에서는 한 펜션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마을 진입로를 덮쳤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복구에 나섰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지연되면서 펜션 투숙객들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을 맞은 충남 천안시 오후 2시 반쯤 온양 전통시장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물이 차오른 도로 중간에 차량이 갇혀 겨우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119? 아니면 시청, 구청? 도로변 상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의 산사태 현장, 토사와 바위 덩어리,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도로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중간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승용차들도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는데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 2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거센 물살에 신청평대교 근처에 있는 호텔 선착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폭우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특히나 농민들임을 보여주는 영상들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사과밭의 모습인데 쓰레기가 30톤 이상은 될 것 같다면서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거대한 급류가 생겨났고 부동은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입니다.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위태롭게 들썩이는 모습을 촬영해 보내주셨는데 보행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11시 반쯤 창동교에서 중랑천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침수됐는데 표지판만이 이곳이 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보 영상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그분들 영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그 MBC 카톡 아이디 MBC 제보라고 치시면 이렇게 쉽게 영상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비 상황에 따라서 또 주변에서 그런 촬영을 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네. 보내주시면 뉴스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예. 사실 지금 이제 폭우가 내리는 게 뭐 지구 온난화, 뭐 이상 기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왜 그게 문제인 줄 아세요? 또 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게 되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많은 양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지구가 그만큼 덜 뜨거워지는 거죠. 네. 얼음이 많을수록. 근데 이제
그게 높게 되면 그만큼 반사되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뭐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런 폭우나 이런 것들이 뭐 네. 이상기후가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사실은 김민호 아나운서가 그 일기 예보 상황을 좀 준비해 왔었는데 네. 제가 시간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미리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형이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내일과 내일 모레도 비는 계속 옵니다.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계속 내리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호우경보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강약을 반복하는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그래픽 보시죠. 이제 비가 앞으로 얼마나 오냐를 나타내는 그래픽입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서해 5도가 보시는 것처럼 100에서 300mm, 또 가장 많이 오는 곳은 500mm 이상이 오겠고요. 강원 영동, 충청 남부, 경북 북부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까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과 제주도는 5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이 긴 장마가 이어지는 게 장마전선이 지금 세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하구핏, 이 하구핏이라는 태풍 때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하구핏이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공급이 되면서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이제 발달을 한 건데요. 아마 이 하구핏은 지금 이제 상하이 지역에서 소멸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비 피해 이번 주 또 13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제보 말씀드렸는데 네. 댓글로 어느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 뭐 촬영을 하겠다고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안전이 중요하고 뭐 무리해서 그런 거 촬영하겠다고 뭐 비가 내리는 속으로 들어간다거든가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뭐 네. 예. 폭우 소식은 저희가 큐시트 산책에서 조금 더 다뤄드리고요. 일단은 프리 초대석 시간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코너 출발하시죠.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MBC 사회정책팀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멋진 보도 이어가고 있는 전동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동혁 기자는 뭐 사실 뭐 코로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그 밀도 있고 깊이 있는 보도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래서 특히 어렵게 또 바쁘신데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어디까지 왔나 이런 큰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사실 뭐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이제 요새 보면 그 포털에 검색어에 그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뭐 렘데시비르 그다음 혈장 치료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치료제가 현재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좀 한번 얘기. 네,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확산 초기부터 수많은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딱 3개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덱사메타손은 이제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불렸던 그 사이토카인 폭풍, 그러니까 과잉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혈장 치료제 이게 지금 GC 녹십자에서 현재 임상 2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완치자의 혈장에 있는 면역 물질을 농축해가지고 이게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치료제를 만들 때 완치자의 혈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소한 4명이 혈장을 공여해야 1회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거의 그 나라에서 완치된 환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모두가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중증 환자들한테 그 혈장 공여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수혈을 해주는데 이게 어떨 때는 성공을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치료제가 과연 언제쯤 나올까 이게 좀 속단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해서 그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100여 명한테 렘데시비를 투약을 했는데 4명 정도한테서 뭐 간 수치가 튄다던가 뭐 두드러기나 발진이 일어나는 좀 이상 수치가 좀 이상 반응이 보여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렘데시비르가 원래는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사실 뭐 완성이 안 됐던 약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일종의 어떤 A라는 치료제를 B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지금 초창기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클로로퀸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탈락을 했는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는 뭐 지난번에 모더나 백신도 있었고 그 백신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백신이 정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백신 같은 경우. 백신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 너무 많이 뉴스가 나와서 요거를 좀 표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에 나온 백신들 쭉 보시면 위에 있는 3개 그리고 아래에 있는 3개 이게 정확하게 임상 3상에 돌입한 그러니까 개발 직전 단계인 백신이 딱 6개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옥스포드대랑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 그리고 이게 지금 3상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속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의 모더나 백신이 또 3상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파이저랑 바이오엔텍에서 만든 이 백신도 지금 3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는 많이 못 보셨겠지만 현재 3상에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백신이 저렇고 시노백과 시노팜은 약간 중국 쪽에서 하고 있는 백신이고요. BCG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주사이죠. 불주사 백신도 사실상 코로나19를 대상으로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지금 현재 3상에 돌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주사는 제가 그 얼핏 들은 얘기로는 그 불주사 우리는 이제 불주사를 의무적으로 맞는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뭐 사망률이 낮다 뭐 이런 뭐 통계도 있었던 걸로 제가 뭐 기억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통계도 있고요. 최근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불주사를 맞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그냥 확진자 수만 봐도 0세에서 9세, 뭐 10세에서 19세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좀 적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뭐 영유아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뭐 발병률도 높고 전염력도 높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 불주사랑 관련해서는 지금 백신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얘기가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BCG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근데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뭐 더 약을 개발할 필요는 없고 그냥 BCG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BCG 백신 이제 그 아까 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독화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병에 있어서 모든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의 침투에 있어서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면역을 키워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BCG가 어렸을 때 맞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렸을 때 맞았는데 네. 이게 코로나19의 효력이 있으려면 몇 년이 가냐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냐 아니면 맞고 나서 1년, 2년이 가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BCG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 백신이 워낙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1상, 2상, 3상 이런 임상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임상 단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뉴스 보면은 뭐 어디서 뭐 신약 물질을 발굴했다 뉴스 뻥 터지고 뭐 어디서 동물 실험 성공했다 또 뉴스 빵 터지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뭐 물질을 발견했다라던가 아니면 뭐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 이건 사실 임상 단계도 아니에요. 네. 전임상 단계라고 해서 사실 임상에도 가지 못한 단계인 거고요. 1상부터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건데 1상이나 2상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 그리고 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3상부터가 이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아니요, 요거 말고 그 전에 표를 보시면요. 그 옥스포드대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0명 정도로 임상 3상 진행하고 네.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1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 모더나나 파이저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게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미국에서는 워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뭐 3개월 만에 임상 3상을 다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게 3상이라는 게 그 정석적으로 간다면은 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3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백신을 맞는데 진짜 백신이랑 가짜 백신을 놔요. 네. 그러고선 그냥 일상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너 그냥 원래 직장으로 가고 뭐 학생이면은 학교 생활을 해라. 근데 그래서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이랑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 뒤에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얼마나 감염이 됐고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얼마나 감염이 됐고 여기서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정말로 코로나19에 덜 걸렸네? 그리고 안전하네? 이러면은 이제 백신이 성공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미국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정부가 워프 프로젝트로 해서 뭐 3개월 만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일반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럴 경우에 백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통제를 못하는 그렇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3개월이라고 하면 아직 겨울철도 오기 전이거든요. 미국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때 감기랑 코로나19랑 동시에 걸렸을 때 이 백신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삼상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은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어쨌든 아까 앞에서 봤듯이 6개가 지금 삼상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1년 4계절을 보내고 나서 성공하는 게 있다면 1년 뒤에는 그래도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6개 중에 절반만 성공을 해도 네. 3개 정도의 백신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백신 약간 좀 못해요. 얼굴 너무 옆면만 나와가지고 잘생긴 얼굴 좋으니까 그 백신이 독감 백신을 이제 매년 이제 하잖아요. 네. 하는데 이제 그게 백신이 한 1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신을 맞더라도 그 독감을 뭐 막아내는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낮다고,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백신, 아마 코로나19 백신도 처음부터 100%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네. 백신의 이점 중에 하나가 사실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증으로 안 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 그렇죠. 약화시키는 이런 네. 걸 이런 독감 이런 백신을 거죠. 맞고 독감에 걸려도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돼도 사실은 백신의 효과는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코로나19 백신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백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175개나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 백신이 다 그러면 뭐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 그 작용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다른 건가요? 어때요? 작용 방식은 크게 한 4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뭐 두 번째 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사실 여기도 되게 복잡해요. 이름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 RNA 백신, 불알아 백신이 있는데 사실 아래 있는 불알아 백신이 흔히들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 실제 감염자에게서 이제 바이러스를 분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뭐 화학 처리를 한다던가 열을 가해서 이제 약하게 해서 병원성 업계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유전자 조합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19의 일부 유전자를 몸 안에 넣어서 이제 항체 면역을 발생을 시키는 건데, 면역 반응을 시키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그냥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슷한 걸 하나 던져주고 이거랑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몸 안에 만들어 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백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맞고 나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가 이렇게 과잉 면역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서 뭐 중증으로도 덜 가게, 그러니까 덜 걸리고 덜 아프게 만드는 게 모든 백신의 사실 하나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표를 보니까 아까 우리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들이 보통 대부분인 것 같은데 국내 개발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그 두 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합성 단백질 백신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하반기에 임상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넥신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백신도 좀 비슷한데 DNA 백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6월에 임상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뭐 임상 3상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국내에서도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일단 외국에서 먼저 나올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어요. 네. 그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나중에 뒤따라서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외국 제약회사와 뭐 백신 단가 협상을 한다던가 이럴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백신이 쓰이게 되면은 뭐 사실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전화해서 뭐 한국이 뭐 선두주자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저희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이 더 앞서서 뭐 한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조금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백신의 후보 물질, 그러니까 임상 가기 전에 뭐 전임상 단계에서의 물질 개발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뭐 국제 저널에 실린 것도 뭐 5개 이상이 되는데, 문제는 임상 가는 게 굉장히 돈이랑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사실 또 백신이 개발됐을 때 이걸 생산하는 시설은 또 많이 있어요. 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두 군데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 외국 제약
외국이랑 계약을 이미 해놓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아까- 뭐 치료제 개발하게 되면 뭐 백신이나 이렇게. 네,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얘기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하는 이제 3자 협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거기 있는 백신 물질을 받아다가 국내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생산분을 우리나라가 사용하거나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약은 현재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이죠,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각 나라마다 막 수조 원씩 미리 뭐 미리 계약을 미리 해놓는 뭐 이런 뉴스들을 봤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입도 선매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그 확보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백신을 뭐 사재기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회사와 전부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확보 전략을 뭐 국내 생산이 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게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이제 두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코백스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어떤 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일종의 협약 같은 건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은 그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인구수의 20%의 백신을 선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의 20%의 백신 물량은 사둔 상태라고 봐도 돼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백신이 개발이 됐을 때 20%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3%, 뭐 개발됐을 때는 전체 인구의 3%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7% 들어오고 10%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아예 없을 거라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백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맞출 것이냐, 언제부터 맞출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스트라제네카랑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처럼 각 회사와도 지금 정부 당국이 이제 1대1 그러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1대1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부 생산을 하는 식으로.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일단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더라도 가격 문제가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싸면 사실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두 번째 표 잠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게 가격이 일단 두 번째 일반적으로 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게 여태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서 두 번째요. 네, 종합해서 만든 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을 대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대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4 한 번 맞는데 $4인데 한 번 맞고 나서 두 번째 접종을 했을 때 면역력이 확 높아지는 결과가 있어서 두 번 정도 맞는 걸로 돼 있고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그리고 파이저랑 바이온텍에서 만든 거는 한 $40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접종을 하게 되면 의료 수가가 있잖아요. 네. 접종하는 의료진의 의료 수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것까지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옥스포드대랑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 의료 수가 포함해서 3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전 인구가 맞는데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맞게 네, 돼요. 국민들을 다 맞추려면 네. 1조 6천억 정도가 드는데 이제 모더나나 파이저, 바이온텍은 그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당연히 10배로 뛰진 않겠지만 의료 수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2배, 3배, 뭐 4배, 뭐 5배 올라가게 되면은 조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돈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백신을 국내에서 아까 물어보셨지만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많은 돈이 사실은 백신을 개발하는 데만 사용될 게 아니라 생산에도 어느 정도 쓰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개발을 위해서 좀 만들어놓은 자금 지원하는 규모가 한 뭐 1, 2천억 정도 되는 본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한 900억 정도 받았다고 900억 얘기를 하고요. 내년에도 한 1조 넘게 들어갈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백신 개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실 좀 아직은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요. 만약에 백신을 샀어요. 외국에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백신을 샀는데 이게 나중에 3상이 끝났는데 실패했어요. 미리 사놨는데 네. 그게 3상에서 근데 뭐 네.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날 수 그렇다고 뭐 A, B, C라는 백신을 전부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살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신규 확진자 수가 적잖아요. 정부 당국이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백신이 개발됐을 때 다른 나라가 먼저 접종을 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뒤에 보면은 뭐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신규 확진자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이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는 이 전략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다급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죠. 백신을 접종하는 거는 최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네. 정부 당국은 일단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뭔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MBC 기자가 아니라 의학 박사님인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정보력이 의학이랑 거의 두터우시고.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또 진전되는 속보가 있으면 또 프리데스크 나와주셔가지고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동혁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죠. 큐시트 산책 5분 확보했습니다. 4분이죠. 자, 4분밖에 없는데 빨리빨리 큐시트. 넘어갈게요. 오늘 큐시트 단체 정부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3만 2천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이제 태릉 골프장과 같은 이제 영혼까지 뭐 끌어서란 말도 쓰는데 그렇죠. 아파트 지을 만한 땅들은 다 짓겠다는 거예요. 신규 공급을. 그리고 용적률도 높이고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 뭐 이 공급 방안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서울시는 좀 부정적인 입장도 약간 있고, 뭐 과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부 과천 청사 이 허파 같은 땅에다 왜 아파트를 짓냐 뭐 이런 얘기도 오늘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뉴스는 저희가 5개 리포트로 굉장히 비중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산책은 뭐냐면요. 드론으로 찍은 한강 둔치 모습. 영상을 준비하셨군요. 네, 이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이게 드론으로 찍은 건데 이제 박무진 감독님이 찍으신 건데 원래 이제 한강 주변은 이제 드론 촬영이 엄격하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광고 촬영 때문에 허가를 받아놨는데 오늘 이제 날이 개니까 이제 찍어서 공익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보를 주셨어요. 아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잠수교가 잠겨 있고 뭐 이렇게 쓰레기가 굉장히 난간에 걸려 있는 모습이죠. 이게 조금 더 높은 곳에 찍은 건데 한강공원이 다 잠겼네요. 다 잠겨 있죠. 다 잠겨 있고 뭐 나무, 뭐 일부 시설물에 뭐 지붕 정도만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은 저 둔치 전체가 다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거 청소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청소도 한참 걸립니다. 진짜 한참 걸리고 또 뭐 냄새도 그렇고 이제 뭐 아주 큰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빨리 물이 빠져서 잠수교 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 박무진 감독님한테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데스크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뭐 그냥 물바다죠 뭐 해탕물인데 저 세비섬인가요? 네, 세비 둥둥섬이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진짜 섬처럼 떠 있어요. 그러네요. 뭐 접근하려면은 뭐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빨리 이제 비가 좀 그쳐야겠죠. 뭐 13일까지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구명 보트가 쫙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사실 뭐 이 영상은 저희가 촬영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고 촬영을 해서 이제 뭐 허가 받은 분이 찍으신 거고요. 저 감독님 혹시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친분이 없습니다. 저희 후배가 이제 우리 인터뷰도 해서 조희영 기자가 리포트 할 건데 편의점도 지금 거의 바로 앞까지 잠겨 있는 모습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물이 저렇게 올라오면 그 편의점 컨테이너를 다 이렇게 들어다가 그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 이렇게 쌓아두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자, 오늘 드론으로 찍은 영상 보셨고요. 이 뉴스는 잠시 후 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세 번째 갖고 온 소식은 ABC 주스라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ABC 주스? 뭐 신발 가게에서 주는 사은품 아닙니까?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애플, 비트, 당근, 그러니까 애플, 비트, 캐럿, 당근 이 세 가지를 앞글자를 딴 거고요. 앞글자 따가지고 만든 건데 그런 주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름은 정말 뭐 참 너무 성의 없이 지은 거 아닌가.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제 그 BLT 샌드위치가 생각이 났는데 근데 이 주스를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복부 비만에 걱정이신 분, 내장 비만에 효과가 좋다, 혈관 치료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혹해서 물건 사시지 말라고 식약처가 오늘 그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뭐냐면 이동재 전 선외대 기자의 구속 시한이 내일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수환 기자랑 그 강인석 기자가 심층으로 그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밀도 있게 보도를 할 겁니다. 2부에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이 벌써 하나가 더 남았는데 하여튼 뭐 오늘도 뉴스 굉장히 네. 풍성하게 여러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방에서 남은 소식은 확인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